안녕하세요. 리얼인문학 박소영입니다.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제 책 랜선 인문학 여행과 함께 오늘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의 목차 중에 네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영국의 그 가장 인기가 많았던 문학가입니다. 사실 영국 최고의 문학가는 아무래도 셰익스피어이기 때문에 제가 최고의 문학가라는 표현보다는 가장 인기가 많았던, 대중적인 인기가 많았던 작가로 찰스 디킨스를 소개하고 싶네요. 이 런던은 정말 그 디킨스타운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디킨스에 의해서 이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재정의가 될 정도로 디킨스는 정말 그 런던의 모습, 런던어의 모습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런던에 살고 있었던 그 시민들의 모습을 정말 그 인간들의 백과사전 같은 그런 그 디테일을 다 살려내면서 런던을 재창조한 그런 작가입니다. 발자크가 프랑스 파리를 아주 묘사를 잘했다 한다면 또 런던에는 디킨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킨스의 인기는 어느 정도였냐? 디킨스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 빅토리아 여왕이 지배를 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빅토리안 시대에 대한 향수가 바로 디킨스와 같이 동일화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킨스 이퀄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국 시민들은, 영국 사람들은, 국민들은 이 빅토리아 시대에 자기들이 정말 그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얻었었기 때문에 빅토리아 시대에 대한 향수가 어마어마하고요. 이 빅토리아 시대에 대한 향수를 디킨스에게 동일화하면서 지금도 디킨스를 떠올리면 그때 빅토리아 시대, 우리나라가 영광이었던 시대라고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 디킨스는 정말 국민 최고의 그 아이돌 같은 인기를 누리면서 디킨스 여왕도 이 디킨스와 한번 빅토리아 여왕도 이 디킨스와 한번 그 밥을 먹기 위해서 막 정말 아주 그 노력을 할 정도로 정말 그 여왕이 사랑했던, 여왕까지도 사랑했던 이 여왕이 디킨스의 책을 보고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일기를 쓸 정도로 그 영국 최고의 그런 작가로 군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5회의 강의에 걸쳐서 항상 이 예술가들과 예술가들의 그 삶을 보면서 그 작품을 분석하는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찰스 디킨스의 인생은 어떠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킨스는 정말 그 흙수저로 태어난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집안이 좋았지만 나중에 몰락을 한 케이스고, 디킨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도 그렇게 좋은 집안은 아니었죠. 거기다가 이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그 빚을 진 정말 그 성격은 너무 좋으신데 막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막 항상 룰루랄라 흥에 겨워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인생을 사시는 분인데, 그냥 밖에서 항상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이런 분이셨어요. 그것 때문에 디킨스의 집안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모닝콜이 필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9시가 되면은 문 밖에 이 채권자들이 다 몰려와서 계속 문을 두들기면서 막 스트레스를 주는, 이 막 밖에서 막 돈 갚으라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빚독촉으로 아침을 시작했던 그런 너무나 괴로운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결국 감옥에 가시게 됐어요. 이 마샬시라고 하는 감옥에 가시게 됐죠. 이때 가족들이 전부 그 감옥에 같이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디킨스는 오히려 그때 그 시절이 이게 감옥에서 사니까 사람들이 돈 갚으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오히려 그때 마음은 더 편했다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괴로운 생활이었는지 알 수 있죠. 이 감옥에서 지낼 때 디킨스가 구두약 공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두약 공장이 그 당시에, 이게 정말 산업혁명 바로 그 맞물린 시대잖아요, 빅토리아 시대가. 이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그 아동 착취의 현장, 그 노동으로 정말 많은 그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자본주의,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디킨스는 일을 하게 돼요. 이 공장이 워렌 구두약 공장이에요. 이 공장에서 일을 할 때 디킨스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공장에서 일을 할 때 더더욱 창피했던 거는 자기가 감옥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끝나면은 애들은 집으로 가는데 자기는 감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디킨스의 친구가 이제 그날 디킨스가 굉장히 아팠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이 디킨스 친구가 밥 페이긴이라는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디킨스는 집에 가면은 이게 내가 감옥에 사는 걸 들키니까 정말 친구와 같이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극구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가 "아니야. 너 몸이 안 좋으니까." 정말 너무 착한 친구죠. 그래서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데려다 줄게." 해서 막 끝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디킨스가 오는 길에 이제 낯선 집 대문을 그냥 두들기면서 이 밥 페이긴 보고 나 집에 다 왔으니까 너 이제 가도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낯선 집에서 이제 우리 집이라고 우기고는 이제 자기 친구를 돌려보냈어요. 근데 디킨스가 그때 걱정이 이 친구가 가다가 뒤돌아볼까 봐. 뒤돌아보면은 자기가 또 그 집을 지나쳐서 감옥 쪽으로 가는 걸 보게 될까 봐 이 디킨스가 너무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 집을 이렇게 문을 또 두들긴 거예요. 그래서 그 밥이라는 친구는 다 제 갈 길을 가고, 반면에 자기가 문을 두들겼기 때문에 그 집 대문 그 집 사람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집 주인이 나오니까 그때는 또 여기가 밥 페이긴 씨네 집이냐면서 막 이렇게 묻는, 정말 그 뭐랄까 그 돌발 상황에서 재치 있게 무마하는 디킨스의 그 두뇌 회전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아이로서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던 그런 일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그 가족들하고 그 아버지 채무 문제 때문에 감옥에서 나와서도 같이 살지 못하고 계속 떨어져서 살았던 일들이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 빚 때문에 나 혼자 낯선 곳에 남겨져 있다가 나중에 가족과 합류해야 할 때, 그때 이 마차를 타고 가던 심정을 디킨스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냥당한 짐승처럼 지푸라기에 쌓여서 발송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인데, 정말 초등학생 나이의 어린아이인데 '인생이 이렇게 축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때 이미 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을 디킨스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다 보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예술가들이 많은 공통점이, 물론 뭐 모든 예술가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괴로운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제 모든 예술가들이 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어린 시절을 그냥 평탄하고 유복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한껏 그냥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어린 시절이 정말 괴로웠고 힘들었고 정말 고통스러웠고, 혹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이 또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하거나, 이런 그 마음속에 커다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큰 예술가가 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디킨스는 이 워렌 구두약 공장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이 기억을 삭제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정도로 두 번 다시 떠올리기 싫은 그런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야기를 자기가 살아생전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워렌 구두약 공장에 대해서 디킨스가 회상한 것은 나중에 그의 친구, 디킨스 훗날에 존 포스터라고 하는 친구가 생깁니다. 이 존 포스터라고 하는 친구가 디킨스의 그 전기를 썼어요. 디킨스의 일생을 쫙 이게 정리를 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 포스터한테만 살짝 얘기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 어느 누구한테도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머니가 자기를 구두약 공장에 보냈잖아요. 내가 학교에 가야 되는데 내가 왜 구두약 공장에 가야 되나. 이게 본인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내가 이렇게 두뇌 회전도 빠르고 머리도 좋고 내가 정말 빠릿빠릿하고 나 똑똑한 앤데 나를 왜 학교에 보내줄 생각을 하지 않고 구두약 공장에 보냈을까. 그러면서 나중에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오시고 나서 또 할머니의 유산을 또 받으시고 이러면서 집안이 살짝 요만큼 살짝 나아졌어요. 그때 아버지는 다시 디킨스를 그 학교에 보내려고 했지만 이때 어머니가 반대를 하시게 됩니다. 지금 우리 어린 찰스가 저렇게 주급을 받으면서 가게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 쟤를 왜 학교에 보내냐. 쟤는 계속 구두약 공장에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들었을 때 디킨스는 너무 어떻게 우리 엄마가 나를 학교에 보내주지 않고 계속 공장에 보낼 생각을 할까.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어요. 말도 못해. 이걸 평생 잊지 못했어요. 평생 잊을 수도 없었고 평생 잊지 못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디킨스의 어머니는 자기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잘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전부 그냥 남편은 계속 빚을 얻고 다니고 하면 자기는 그거를 이 집안의 가게를 책임지고 굴러가게 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디킨스가 학교에 가는 것보다는 돈을 벌어오는 게 훨씬 나았던 거죠. 그래서 이 디킨스가 사실은 아버지가 저렇게 속을 썩였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아버지를 미워하진 않았어요. 반면에 어머니에게는 끝까지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걸 보면 정말 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또 그 감정이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어머니에 대한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 워렌 구두약 공장에 대한 것은 완전히 기억에서 딜리트를 했어요. 삭제를 했죠. 나중에 그 공장이 있었던 그 근처는 아예 가지도 않았으니까, 그 근처로. 그리고 평생 그 자기가 공장에서 일한 거 숨겼으니까요. 그 공장에서 그 구두약 있잖아요. 구두 광내는 그 구두약에 그 라벨 붙이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구두약을 만드는 것 자체가 화학품인데 그냥 그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지독하고 그 정말 환경이 다 쥐들이 들끓고 있는 그런 곳에서 일을 했던 거죠. 정말 얼마나 괴로웠을지 뭐 우리로선 지금 상상밖에 할 수 없지만요. 자, 이런 시절을 보내던 디킨스는 하원의 기자로 가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예술가들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예술가들이 이렇게 어릴 때 괴로운 시절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린 시절에 괴로울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지레 포기하거나 어둠의 길로 가거나 이런 그 루트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디킨스는 여기서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웠지만 사실 어린 시절에 이 가족이 겪는 고통이나 경제적 고통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내 잘못이 아닌데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운명적인 거다. 내가 뭘 해 봤자 운명이 이런 것을 내가 어쩌겠냐 하고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인생을 정말 남한테 맡기는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사시는 분도 많은데, 예술가들의 특징은 여기서 그래도 자기의 어떤 그 노력으로 '무언가 해 본다.'라는 그런 결심을 한다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디킨스 역시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요. 속기 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는 기자로 사회생활을 출발을 하게 되죠.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작가들이 기자 출신이었다는 게 또 재미있죠. 뭐 알베르 까미, 해밍웨이, 또 찰스 디킨스 전부 기자 출신이었는데,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 찰스 디킨스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글이 쓰자마자 정말 잘 팔리는 거예요. 디킨스가 이 타고난 능력이에요. 글을 쓰면 바로 팔린다. 그것도 날개 놓친 듯이. 쓰기만 하면 팔린다는 것을 벌써 20대 초반에 알게 된 것이 디킨스입니다. 자기 능력을 알았죠. 자, 이렇게 지내던 디킨스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캐서린 호가스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당시에 그 호가스라는 분은 출판업자였어요. 그래서 이 호가스, 조지 호가스 이분의 집에 열심히 이제 들락거리다가 그분의 딸이었던 캐서린 호가스를 만나게 되죠. 물론 이전에 디킨스는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사실인데, 모든 또 예술가들이 대부분 첫사랑에 실패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빈센트 반 고흐도 그렇고, 뭐 헤밍웨이도 그랬고, 그리고 괴테도 역시 뭐 샤롯데와 사랑의 시련을 겪었고요. 디킨스 역시 마리아 미드넬이라고 하는 정말 그 당시에 너무나 아름답고 인기가 많았던 이 여성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디킨스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그 어장관리를 약간 당하다가 제 생각에는 실현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킨스가 또 그 상처가 어마어마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 비드넬에게 자기가 계속 끌려다니다가 실현을 당하다 보니, 캐서린 호가스는 성격이 아주 조신하고 아주 수동적이고, 그리고 또 그냥 고분고분한 그런 성격이었어요. 사실 이 캐서린 호가스에게 어떤 매력을 느꼈다기보다 '나를 잘 서포트해 줄 여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디킨스는 캐서린 호가스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아이를 낳을 때쯤에 이 집에 이사를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집이 지금 찰스 디킨스 뮤지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보실 수 있는데, 집이 두 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집으로 들어가서 꼭대기층까지 간 다음에 그 옆 건물의 옆집으로 해서 내려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관람객들이 보기에 이 빅토리아 시대의 그 계단 집 구조, 전형적인 빅토리아 시대의 집 구조를 하고 있는데, 계단이 굉장히 좁습니다. 가파르고 좁아요. 그래서 관람객들이 여기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 이 집을 구경하면서 올라갔다가 다른 집으로 내려오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 영국의 그 뮤지엄들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뮤지엄보다 이런 작가들의 자취, 예술가들의 자취를 보존하고 있는, 뭐 버지니아 울프가 살았던 몽크스 하우스라든지 지금 보시는 찰스 디킨스 뮤지엄, 이런 곳들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제가 가 보고 많이 깜짝 놀랐는데, 디킨스가 사용하던 그 시절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식당, 그러니까 식당이라고 할까? 같이 그 식사를 하던, 네. 갑자기 제가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거기에서 이제 같이, 왜냐면 디킨스가 워낙에 유명한 작가였기 때문에 그 저녁 초대가 굉장히 많았죠. 이제 사교계 인사들을 계속 불러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하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디킨스는 자기가 이런 무슨 식기 놓는 거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자기가 컨트롤을 할 만큼 아주 깔끔한 그런 성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집에 뭐 먼지 하나 이렇게 묻어나지 않도록 자기가 하나하나 다 군림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와이프 입장에서는 성격이 그래도 자기 주장이 강하다기보다는 디킨스의 말을 따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마찰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디킨스의 그 책상입니다. 이 책상은 디킨스가 나중에 있던 그 게젤 하우스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디킨스가 오래도록 집필을 했던 정말 그 전설적인 책상이 되겠죠. 여기서 그 수십 편의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다 써내게 됩니다. 디킨스는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일생 내내 계속 자기의 그 모든 에너지를 폭발시키듯이, 사람이 뭔가 하나 일을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나서는 또 휴식 기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엄청나게 일을 하고 또 휴식 기간을 갖고, 보통 이런 패턴을 가지는데, 디킨스 같은 경우는 정말 인생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쉼 없이 계속 일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한 번 유일하게 쉬었던 순간이 있으니 그게 언제냐면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 방이 이 집에서 디킨스가 처제 네. 디킨스의 와이프가 또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10 명을 낳았습니다, 아이를. 평생 동안. 그러다 보니까 집을 처제들이 와서 이제 가사 일도 도와주고 아이도 봐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메리 호가스라고 하는 처제가 이 캐서린 호가스 여동생이죠. 메리 호가스 그때 17 정도였어요. 이 집에 와서 같이 살게 되는데요. 이 메리 호가스는 찰스 디킨스를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정말 물론 그때 최고의 작가이기도 했고 뭐 여기서 그 영국뿐만 아니라 정말 글로벌한 인기를 얻어서 미국까지 진출한 작가이기도 했지만 정말 형부에 대한 존경심을 잔뜩 가지고 있던 처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처제하고 그 소통하는 것을 디킨스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와이프랑은 오히려 말이 잘 안 통하고 이 처제랑 엄청 말이 잘 통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처제가 같이 연극을 보고 돌아온 그날 밤에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심장 발작으로 사망을 하게 되니까 그때 그 디킨스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디킨스는 이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원고의 그 원고 마감을 늦추게 됩니다. 디킨스는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그 뒤에도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가 기차 탈선 사고를 겪어서 기차 큰 사고를 당한 적도 있었고 또 아들이 사망한 적도 있었고 더 그 심한 일을 겪은 적이 많았지만 그때도 원고 마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때가 유일해요. 처제가 사망했을 때 처음으로 2주 동안 집필을 하지 못했을 정도로 깊은 상심에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볼 때 와이프는 좀 의아했겠죠. 저렇게 물론 내 동생이지만 처제를 저렇게 죽음을 슬퍼하고 있을 때 디킨스가 입었던 옷입니다. 워낙에 그 사교계의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옷도 저렇게 좀 저거는 되게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엄청 그래도 포멀하게 갖춘 거고 디킨스는 튀는 의상을 되게 좋아해 가지고 저거보다는 훨씬 더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패션들을 많이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집의 그 정원이 또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엄을 둘러보시고 나서 이 정원에서 또 티타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디킨스는 성격이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이에요. 이거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 보세요. 아무리 그렇게 돈을 빌리고 다녀도 너무 초긍정이잖아요. 너무 좋죠, 인생이. 디킨스 역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는 그런 일이 10번에 한두 번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임팩트가 있는 거다. 맨날 안 좋은 일만 일어나면 그 안 좋은 일이라고 딱 눈에 띄지 않을 텐데 항상 좋은 일이 있고 그러다가 안 좋은 일이 한두 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충격을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디킨스의 능력은 무엇이었느냐? 정말 그 디킨스의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너무나 매력적으로 잘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데이비드 코퍼필드에 나오는 그 고모가 있어요. 고모 캐릭터 트롯 우드라고 하는 고모님인데 그 고모의 캐릭터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딱 그 첫 장부터 나와요, 고모 얘기가. 근데 그 깐깐하고 정말 그 여자아이만 바랬던 그 고모의 그 성격들을 너무 그 꼬장꼬장한 고모의 모습을 너무 재미있게 표현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인간의 어떤 그 특징들 다 자기 주변에서 뽑아온 겁니다. 자기 주변 인물들에서 이름도 뽑아오고 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밥 페이긴 같은 경우도 나중에 소설 주인공으로 나오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특징 저 특징 다 잡아내 가지고 소설을 쓰기도 했고 또 본인이
어마어마하게 그 연극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연극을 너무 하고 싶어 했지만 이 연극 무대에 자기가 설 수 없었기 때문에 작가가 된 케이스인데 말년에 다시 연극판에 가기도 합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엄청난 세일즈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디킨스는 책을 출판할 때 정말 일단 자기가 식구가 많잖아요. 먹여 살려야 될 식구가 많으니까 이 식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랄까 정말 가장으로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빚에 쫓겨 다니셨기 때문에 금전적인 경제적인 압박을 평생토록 받게 됩니다. '아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나는 돈을 벌어야 돼.' 항상 그 고정관념이 엄청 있어요. 거기다가 이 찰스 디킨스가 가장 존경했던 문학 작가, 문인이 바로 셰익스피어 그리고 월터 스콧입니다.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테지만 월터 스콧은 스코틀랜드가 낳은 최고의 문학가예요. 자, 이 월터 스콧도 나중에 재정적 문제로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위대한 문인이 경제관념 때문에 파산을 한 걸 알고 디킨스는 '아 이거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뭔가 확실히 내가 나의 주권을 찾아야겠다. 나의 권리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세일즈에 대해서 이 책을 한 권 내면은 사람들이 한 권만 사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전부 나누어서 냅니다. 일 주일에 한 권씩 내는 식으로 연재를 합니다, 책을. 책을 연재를 해서 아주 얇게 내는 거죠. 일 주일에 한 권씩. 그러면은 이 책값이 아주 내려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손쉽게 사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그냥 일터에서 가볍게 읽을 수 있도록 정말 싼 값의 책들을 대량으로 생산을 해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 연재를 시작하면 거의 뭐 2 년여간을 연재를 하게 돼요. 자, 그럼 뭐 일 주일에 2 주일에 한 번씩 연재를 해 가지고 2년 동안 연재를 하면 그걸 나중에 책 한 권으로 묶어내면 엄청 두껍겠죠. 그래서 디킨스의 책은 또 굉장히 두꺼운 분량을 자랑을 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디킨스 역시 산책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해밍웨이 시간에 릭상브르 산책을 했다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괴테도 자기의 그 정원에서 산책을 즐겨 했고요. 디킨스야말로 또 산책의 대가입니다. 디킨스는 하루에 50km씩 산책을 할 정도로 산책 매니아로 알려져 있죠. 디킨스가 정말 제가 존경하는 것이 일만 한 사람이에요. 정말 워커홀릭처럼 노는 것은 일절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 시대 최고의 작가로서 얼마나 많은 파티 초대가 있었겠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빅토리아 여왕까지 부를 정도였으니까 수많은 파티 초대가 있었지만 디킨스는 전부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계속 글만 쓰죠. 그리고는 "나는 상상 속으로 파티를 하고 내가 창조해낸 주인공들을 파티 자리에 앉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많은 소설을 썼던 디킨스의 작품 중에 디킨스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데이비드 코퍼필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디킨스는 자기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전부 꺼내 놓습니다. 이게 작가들이 제가 계속 제 강의 속에서 작가들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디킨스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작가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기 얘기를 꺼내 놓음으로써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옥 같은 기억들, 괴로운 고통들, 이게 꺼내 놓을 때 비로소 비로소 정말 대단한 치유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실 텐데 이 상처라고 하는 게 그 안에 그대로 놓아두면 이거는 계속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내가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놓고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닌다라든지 아니면 털어놓는 순간 이것은 또 상처로서의 위력을 잃어버립니다. 디킨스 역시 자기의 그 괴로운 기억들 이 작품에서 전부 털어놓게 되죠.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작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린다면 이 데이비드 코퍼필드라고 하는 작품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트롯 우드라는 캐릭터 제가 설명드렸고 또 여기에 미코버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미코버 씨는 디킨스의 아버지를 그대로 갖다 놓은, 아버지 이름이 존 디킨스인데 이 존 디킨스의 그 캐릭터를 그대로 살려낸 것이 미코버입니다. 엄청난 그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지만 아침에 그 채권자들이 왔을 땐 거의 기절할 정도였다가 오후가 되면은 오늘은 뭘 먹을까 이러면서 그 즐거운 고민을 하는 미코버 씨를 보면은 너무 그 웃음이 나는데 이게 바로 디킨스 아버지의 성격이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디킨스는 40이 넘어서 새로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렌 터너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보통 넬리라고 불렀는데요. 이 여자분은 디킨스를 만났을 때 아직 20살이 되지 않았던 정말 어린 여자였는데 이분이 연극 배우였습니다. 이 디킨스가 연극을 정말 사랑했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디킨스는 말년에 낭독회라는 것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낭독회라는 것은 자기 작품을 디킨스가 이런 대중들 앞에서 정말 그 연극처럼 낭독을 하는 거예요. 대사를 뭐 정말 연극 배우가 하듯이 근데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1인 몇역 한 번 낭독회에서 목소리를 20번까지 바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극 무대죠. 연극 무대에 가게 되면서 디킨스는 엘렌 터너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이 엘렌 터너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인데요. 사실 디킨스를 사랑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엘렌 터너는 너무나 집이 가난했고 당시에 경제적 원조가 너무 필요했었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이 슈퍼스타의 그 어떤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디킨스는 엘렌 터너를 만나면서 결국 자기의 그 오랜 와이프였던 캐서린 호가스, 케이트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국이 아주 떠들썩했어요. 케이트와 결별을 했다. 왜냐면 그 당시 빅토리아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보수적인 사회였습니다. 그 전 시대의 어떤 그 전의 왕조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이 빅토리아 여왕이 빅토리아 시대에 이혼을 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심지어 이 빅토리아 여왕은 자기의 남편인 알버트 공이 사망을 했을 때 평생토록 자기는 검은 옷만 입고 모든 그 자기의 장신구, 모든 보석까지도 전부 검정색 보석만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할 정도로 정말 그런 보수적인 사회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십들이 전부 디킨스의 이혼을 얘기하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디킨스는 자기가 신문에 사설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이혼은 내 탓이 아니다. 전부 케이트 탓이다라는 그런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설을 싣기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작가는 낭독회를 열게 되는데 디킨스가 원래도 그 인세 벌어들인 인세가 어마어마한 인세 재벌이었는데 이 낭독회로 천문학적인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 당시 보통 사람으로서는 뭐 꿈도 꾸지 못할 그런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데 낭독의 귀재였어요. 이 연극의 귀재다 보니까 정말 그 목소리를 20번씩 바꿔가면서 사람들 혼을 다 빼놓고 이 낭독회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연 티켓을 사기 위해서 정말 몇 박 며칠 줄을 서는 거는 기본이고요. 이 공연이 미국까지 아주 성황리에 가게 됩니다.
디킨스가 미국에 갔을 때 대통령이 마중을 나올 정도로 디킨스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디킨스의 친구였던 맥크리디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이 사람 자기 직업이 배우입니다. 근데 이 맥크리디가 디킨스의 공연을 보고 이런 그 감상평을 낸 거예요. 자기가 연극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디킨스의 공연을 보니까 정말 여기에 약간 글을 보면은 전부 뭐랄까 그 감탄사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데 '어떻게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써 놓기도 했습니다. 정말 감동받은 것을 알 수 있죠. 맨 마지막에 자기는 맥이 다 풀려서 몸져 누울 정도가 됐다. 이게 연극 배우가 이 정도니까 그 당시 일반 관객들은 뭐 다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러면 왜 이 작가는 이 낭독회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킨스는 어마어마한 그 경제적인 압박을 평생토록 받고 있었습니다. 디킨스가 먹여 살린 식구들이 일단 자기 와이프 그리고 아이들이 10명이죠. 그 외에 장인 장모를 비롯해서 이 외가댁 식구들, 그리고 자기의 형제, 자기 형제와 자기 형제에 딸린 식구들 전부 다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 디킨스 어머니 보세요. 이렇게 아파서 누워 계시니까 디킨스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가지고 1 파운드만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모든 식구들이 디킨스만 쳐다보고 디킨스의 그 원조, 여기에 또 플러스가 된 것이 있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엘렌 터너의 가족입니다. 엘렌 터너는 아버지가 안 계셨지만 어머니와 또 자기 자매가 있었어요. 네, 그 식구까지 디킨스가 전부 다 먹여 살렸으니 경제적 압박에 시달릴 만도 하죠.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도 했지만. 자, 이랬던 그 디킨스와 함께 그 영국에 가볼 곳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봤는데, 일단 런던에 있는 술집입니다. 네. 예 올드 체셔치즈라고 하는 그 술집인데, 여기 맥주집인데요. 정말 그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긴 맥주집입니다. 1667년에 세워졌으니까 정말 유서 깊은 곳이죠. 이 술집이 그동안의 수많은 왕조를 전부 견디면서 지금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 고풍스러운 그런 그 인테리어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앉는 순간 '아, 정말 빅토리아 시대에 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 그런 맥주집입니다. 그래서 또 지하에 엄청나게 큰 홀이 있어요. 거기까지 내려가는 길도 그 중세 시대의 건물들을 가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들과 철문들을 지나서 아래 홀에 이르게 되고요. 또 하나의 유명한 술집은 바로 조지 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도 아주 유서 깊은 곳인데, 여기는 인이라는 말이 붙었듯이 이 템스강 남쪽에 있는 숙박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숙박시설들은 마차와 마국간, 이제 마차들도 말도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 템스강 항구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업을 이루었었던 그런 인인데요. 여기서 맥주도 팔고, 그러니까 휴게 공간과 숙박시설이 함께 있었던 곳입니다. 마차와 말들 그리고 마부들 그리고 이런 승객들이 전부 와서 휴식을 취하고 또 자고 가기도 했던 그런 곳이죠. 여기서도 지금 가시면 맛있는 맥주들을 또 맛보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 장소는 이 버러 마켓이라고 하는 곳인데, 가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런던에서 아주 유명한 시장이죠. 그 재래식 시장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또 올리버 트위스트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올리버 트위스트는 제목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디킨스가 그 처음으로 정말 제대로 미국까지 히트시켰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 전의 작품들은 영국에서 뭐 최고의 인기였지만 영국 내에 머물렀다면, 그 다음 작품부터는 유럽과 미국까지 인기를 얻었던 그 작품이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버 트위스트 뭐 지금도 뮤지컬이라든지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고 이곳 이 시장을 또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킨스의 재산이 어느 정도이냐? 말년에 집계된 것이 93,000 파운드입니다. 근데 93,000 파운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93,000 파운드 지금 돈으로 해도 대단하지만 그 당시 정말 수백억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디킨스는 그래서 말년에 자기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곳에 집을 사게 됩니다. 이 로체스터라는 곳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로체스터는 디킨스가 계속 런던에 살면서도 이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계속 그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로체스터의 곳곳들은 디킨스 소설에도 계속 등장을 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로체스터 성당이고요. 자, 디킨스는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말년에 게질 하우스라고 하는 곳을 집을 구입을 합니다. 저도 다녀와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이 게질 하우스는 디킨스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랑 같이 산책을 하다가 아버지가 이 어린 꼬맹이 디킨스한테 디킨스 너도 나중에 열심히 일을 하면 저런 집을 아마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그것을 마음에 딱 담고 있었던 디킨스는 나중에 이 집이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년에 여기 살면서 이 집을 꾸미는데 온갖 정성을 다 들여요. 정말 그 중국에서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을 다 수입을 해와 가지고 직접 꾸미기도 하고요. 또 온실을 만들기도 하고요. 집에 아주 애정을 가지고 그 와이프와 결별한 후에 여기서 살면서 집을 멋지게 꾸미게 됩니다. 이 근처에는 또 디킨스가 단골이었던 술집 역시 있습니다. 저 게질하우스는 안델센도 와보았던 집입니다. 안델센하고 디킨스는 정말 베프였는데 이 안델센이 그 안델센은 뭐 평생 여행을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까지 와서 디킨스의 집들이에 갔었던 것이죠. 자, 처음에는 막 안델센 선생님을 막 너무 좋아했지만 나중에는 저 사람은 언제 가나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년에 열심히 일을 폭파시켰던 디킨스는 기차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 이후에 정말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낭독회를 계속 가게 돼요. 거기서 이 남아있던 에너지를 전부 소진시키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디킨스는 50대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사실 낭독회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 오래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낭독회에서 그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그 행보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조금 안타까운데요. 디킨스는 마지막 사망하던 전날까지도 그 원고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던 진정한 작가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번째 시간으로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 함께 우리가 로체스터 그리고 런던 여행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강의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자세한 디테일들은 제 책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마지막 시간 가우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